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죠. 모든 것이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변하는 이 초스피드 현대 사회에서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지어낸 신화를 굳이 찾아서 읽는 거, 솔직히 좀 시간 낭비 아닐까요? 자, 이번 해설은 바로 이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고대인들의 지혜를 무작정 낡은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전에 대문호, 괴테가 담긴 꽤 묵직한 경고를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난 3000년의 세월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리라. 와,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과거 3000년의 지혜 없이 그저 눈앞의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의 뼈대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신화는 진짜 근거 없는 이야기일까요? 둘째, 너무나도 인간적인 신들의 모습. 셋째, 왜 하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가? 넷째, 메마른 시대와 불핀취의 통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양 인문학을 세운 고전들입니다. 이 5가지 핵심을 쭉 따라가다 보면 신화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정과 예술을 작동시키는 진짜 소스 코드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화는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 현대의 회의적인 시각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가 사전에 적힌 진짜 뜻부터 한번 찾아보죠.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어사전과 영어사전을 비교해보면 그 시각 차이가 엄청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신화를 우주의 기원이나 고대인들의 사유가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라고 아주 깊이 있게 정의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영어사전에서 미스를 찾아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나 꾸며낸 미신처럼 확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인류 기원의 신성한 청사진이냐 아니면 그냥 허구냐 극명하게 갈리죠. 그런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이 이야기들은 절대 가벼운 미신이나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약 성경, 즉 헤브라이즘과 나란히 서서 서양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 바로 그 헬레니즘의 근원이 바로 이 신화들이거든요. 오늘날 서양의 지성사나 종교, 철학을 지배하는 이 모든 밑바탕이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뻗어나왔다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너무나 인간적인 신들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엄숙하고 거리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인간을 닮은 신앙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신화를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의 지배자라는 제우스를 한번 보세요. 위험 넘치기는커녕 완전히 감정이 휘둘리고 엄청난 바람둥이입니다. 아내인 헤라는 또 어떻고요? 그런 남편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강렬하게 질투하죠. 전지전능해야 할 신들이 진짜 우리 인간들처럼 결점투성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신화의 진짜 가치는 초자연적인 마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흠집 많은 신들의 모습 안에 실제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완벽하게 반사되어 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인간의 쏙 빼닮은 신들이 사사건건 인간들의 사소한 일상까지 다 간섭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란 게 있구나 하고 뼈저리게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알려고 신탁에 엄청나게 의존하게 됩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그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신전들을 지어올린 것도 전부 이런 세계관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왜 하필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문화 수입의 역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인데 왜 굳이 로마를 붙여서 부르지? 19세기 역사학자 랑케가 여기에 대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남겼습니다. 로마를 아주 거대한 호수라고 불렀어요. 고대 모든 역사와 문화가 로마라는 이 거대한 호수로 다 흘러들어왔고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영토를 팽창시키면서 이 호수에서 다시 물줄기들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다는 거죠. 아주 탁월한 설명입니다. 사실 로마가 힘은 셌지만 문화적 기반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의 신들을 사실상 통째로 수입해와서 일종의 이름 바꾸기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한 셈이죠. 야누스 정도만 빼고 이름표만 싹 다 바꿔버렸어요. 제우스는 주피터로, 아테나는 미네르바로,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로요. 오늘날 유럽의 수많은 미술품이나 건축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로마식으로 번역된 이름들을 아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 메마른 시대와 불핀치입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세기로 가볼 텐데요. 이 오래된 고대 신화가 폭주하는 근대 세계와 어떻게 충돌했는지 보시죠. 1855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한창 정점을 찍던 시기죠. 기계가 돌아가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꽤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불핀치는 이 폭발적인 발전 속에서 사람들의 시적 상상력이 심각하게 메말라가고 있다는 걸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버린 현대인들의 정신을 고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되살려보겠다고 결심합니다. 당시 불핀치가 책을 쓰면서 아주 솔직하고 단호하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의 재산을 늘려주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지식만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책에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완전 돌직구죠? 당장 돈이 되진 않겠지만 그 시대의 세계 최고의 사상가들이나 시인, 심리학자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는 무조건 알아야 하는 필수 교양이었던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위대한 신화들을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게 만든 진짜 소스코드, 서양 인문학의 뼈대를 세운 궁극의 고전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인문학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른바 4대 고전이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그리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이 거대한 4편의 서사시들이야말로 트로이 전쟁의 기억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또 그리스 신화가 로마에 착 달라붙어서 토착화되도록 만든 가장 핵심적인 기록들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고대의 시인들이 사실상 그리스인들에게 신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다고요. 재미있는 건 이 시인들끼리도 우주의 시작을 두고 옥신각신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헤시오도스는 카오스와 에로스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본 반면에 호메로스는 끝없는 물, 즉 오케아노스에서 모든 게 생겨났다고 노래했거든요. 이런 천재적인 시인들의 거대한 문학적 상상력이 하나로 엮이면서 우리가 아는 신화의 뼈대가 비로소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꽤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수치화되고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시대, 혹시 우리는 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쥐어짜냈던 그 빛나는 시적 상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요? 고대인들의 지혜를 외면한 채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진짜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